비트코인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4년 주기로 다가오는 반감기라고 할 수 있죠. 지난해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수익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채굴자들이 떠나겠죠. 채굴자들이 떠나면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고,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나마 있었던 채굴자를 또 나가고,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하거든요. 데스 스피럴. 다 이해를 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머리들이 좋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분들이 못 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현물 ETF에 대해서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죠. 근데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없앨 수 없으니까 강력하게 포섭하자. 미국이 비트코인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확 태세를 전환하면 멀미가 오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태민입니다. 지금 건국대학교 정보통신학과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치고 있고요.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바로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쓰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책 쓰고 강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쓴 책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썼던 글들을 좀 간추리고 뺄 거 빼고 이제 뭐 내용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동안, 그리고 더 추가해서 그 인문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제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화폐나 금융이나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알기 위해서는 화폐 그 자체, 금융 그 자체, 어쩌면 국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으로 좀 풀어서 써야 돼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올해만 2배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오른 거는 이제 반감기에 대한, 내년에 있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하고 미국의 월가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만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자산하고 너무 달라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경제하고 이렇게 동기화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2020년도 유동성 장세에 잠깐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실제로는 거시경제 변수하고 큰 관계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4년 주기로 다가오는 반감기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은 뭐 중앙은행이나 이런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이 비트코인 발행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10분에 50개씩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4년 지나서 10분에 25개로 줄었고요. 그리고 또 4년 지나서 12.5개로 줄었다가 또 4년 지나서 6.25개, 지금 6.25개고요. 내년 4월 이후로는 3.125개로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2140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10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20년 정도 지나면 5번 정도 반감기가 더 되면 이제 나오는 양이 거의 무의미해지죠. 0.2, 0.3 이렇게 될 테니까요. 비트코인이 완전히 인정을 받은 자산이라면 내년에 4월에 반감기가 예고되어 있다면 과거의 패턴에서 저점 대비 20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것이 지금 반영돼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요. 아직도 비트코인은 그런 지위는 아니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막을 수도 있고 한국 정부에서 뭐 엄청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킹을 당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회의론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강건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나서 크게 오릅니다. 원래는 이제 반감기가 끝나고 한 1년 가까이 지날 동안 안 움직이다가요, 갑자기 오르죠. 채굴량이 없어지면 채굴자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채굴을 안 해서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었죠. 그래서 반감기가 왜 오르냐 하면 반감기가 되면 망한다는 게 주된 그 여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채굴자들이 하는 일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건데, 채굴자들이 갑자기 수익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채굴자들이 떠나겠죠. 그럼 채굴자들이 떠나면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고,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나마 있었던 채굴자를 또 나가고, 채굴자를 또 나가면 보안이 더 약해지고, 이걸 죽음의 그 소용돌이라고 하거든요. 데스 스피럴. 그렇게 가는 모델도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량은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2배 이상 증가하면 채굴자들은 손해보는 게 없죠. 이 모델도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모델이 경쟁을 했는데 지난 3번의 그 반감기에서는 후자가 다 이겼죠. 이번에도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 화폐를 특히 경제학에서 관심 있는 화폐로서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플레이션 화폐는 금도 있고 이런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들이 금을 화폐의 근거로 사용을 하다가 이 금이 갖고 있는 디플레이션 속성 때문에 금을 버렸죠, 화폐로서.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금까지 왔는데 금을 또 버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지금 기준금리가 100%가 넘거든요. 정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 화폐를 찍어내니까 문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에 구속이 되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인플레이션으로 가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현상도 나타난 거죠. 비트코인 디플레이션 화폐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인어글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한 이유는 이제 올인어글이가 철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현상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동물인데 그 동물이 기존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던 포유류의 범주에 안 맞아요. 포유류의 범주에 안 맞으니까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거나 무시하거나 했죠. 처음에 막 부정하고.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 현상에도 똑같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를 뭐라고 정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학문에서는 중요하지만 엄연히 다른 현상이 나타났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라는 그 범주를 좀 수정하거나 우리가 만든 범주가 우주 그 자체는 아니니까 우리 인간의 인식이지 우주 그 자체는 그걸 뛰어넘으니까 이렇게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학자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오만했던 거죠.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언어가 먼저일까요? 현상이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상이 먼저고 우리의 언어가 따라가는 건데 경제학자들을 비롯해서 언어가 먼저 있다는 착각을 진짜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인어글이라고 한 거죠. CBDC하고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속성이 다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비트코인을 몰아내려면 어떤 CBDC를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연준이 자기네들이 서버를 독점하지 않고 여러 국가하고 서버를 나누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프로그램 못 고치게 만든 다음에 발행량을 정해놔야 되겠죠.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비트코인하고는 출발 자체가 다르고 CBDC는. 그리고 그마저도 CBDC는 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CBDC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화폐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CBDC라고 한다 해서 CBDC가 아니고 여태까지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을 거쳐가지고 화폐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CBDC 정의에 맞도록 개인하고 기업을 바로 중앙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해서 준다면 상업은행이 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 CBDC 반대 로비가 활발하고요. 또 CBDC는 거래하는 게 모두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그래서 또 정치가들이 반대하고 있죠. 만약에 한다면 제 예상에는 진짜로 그 원래 CBDC는 안 할 거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주요 기관하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들 사이에 통신 프로토콜을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그걸 CBDC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금융기관의 통신 프로토콜이 사실은 그 송금망입니다. 은행들 간의 통신이라는 게 그 해킹 안 당하면 그게 바로 장부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장부를 고치는 거죠, 서로. 네.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이제 가장 큰 반론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다 이해를 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머리들이 좋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분들이 못 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전작으로 비트코인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달러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이 무조건 미국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고 하지 않나요? 여론조사 결과. 트럼피즘이 바로 달러 시스템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 시스템이 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내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트럼피즘이에요. 일자리를 갖고 오자. 미국으로. 그럼 무역 적자를 안 내거나 무역 흑자거든요. 무역 흑자가 되면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겠어요? 미국에서 달러가 밖으로 나오겠어요? 무역 흑자가 되면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미국이 현물 ETF에 대해서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죠. 근데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의 엘리트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 중국처럼 도덕적으로 다 사물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다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국가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공부를 했고 공부를 끝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없앨 수 없으니까 강력하게 포섭하자. 포섭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비트코인의 단점인 중에 하나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만약에 이거 암호키 다루는 걸 알려주고 본인이 이거 잘 집에 보관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시티 은행이나 JP모건이나 이런 골드만삭스에서 대신해 주는 거죠. 그게 ETF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투자적 이익은 얻고 싶지만 그 비밀키 복잡한 거를 관리하고 싶진 않아요. 해킹도 당하고. 그걸 믿을 만한 금융기관이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런 요청이 너무 많으니까 원래 금융기관의 수장들은 비트코인이 싫었는데 자기의 부자 고객들이 너무 요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계속 승인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면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맡기면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이 국가 입장에서 파악이 됩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들끼리 이렇게 지갑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0% 정도의 비트코인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 20%하고 연결된 또 개인들의 비트코인이 파악이 돼서 전체 비트코인 그 거래량의 60% 정도는 국가가 파악을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자금 세탁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그다음에 적성 국가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무역에 쓴다거나 하는 거를 대략 알 수가 있고 파악하거나 나중에는 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과정으로 이제 확 바꿀 거예요, 태세를. 그럼 이제 한국의 지식인들은 미국이 비트코인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확 태세를 전환하면 멀미가 오겠죠. 완만하게 도는 것 같지 않고 확 도니까.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탈중앙화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대한 정부나 거대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장악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반대잖아요. 이걸 장악해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크게 올라요. 연기금을 비롯해서. 법인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그러고 또 돈 많은 부자들은 대체로 나이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씩 자신의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 담으려고 하는 수요가 물밀듯이 들어오겠죠. 제도화되니까. 가격은 오르나 비트코인 탈중앙화 정신을 위배한다. 이런 모순 속에 비트코인,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격을 선택할까? 철학을 선택할까? 근데 그게 우리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세는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좀 위선적인 게 지금 길에 누워가지고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이 친구들의 태도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승인 다 되고 나면 Not your key, Not your coin이라는 걸 줄여서 나초키, 나초코인이라는 걸 이제 그때 외칠 거예요. 지금은 조용하게 승인되길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비트코인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죠. 비트코인이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거대한 산업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탈중앙화가 설사 훼손된다 할지라도 제가 보는 그 큰 그림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제 비트코인 강했다는 책을 쓰면서 비트코인 근본주의자들을 좀 저격을 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썼냐 하면 인터넷이 나왔을 때랑 너무 똑같아요.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터넷도 그 탈중앙화를 외쳤고 참여 민주주의가 막 꽃피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야말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독점률을 갖는 회사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옛날에 굴뚝 기업들은 이만큼의 독점률, 네이버나 구글이 누리는 독점률을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인터넷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중앙을 엄청 좋아해요. 중앙을 좋아하니까 거래소에 자산을 놨다가 FTX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 피해 많이 받았어요. FTX가 외국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조금씩 이렇게 트레이딩하고 한다고 엄청난 자산을 넣어놓고 있다가 제 주변에서도 많이 피해를 받고, 탈중앙화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중앙을 엄청 사랑합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말로는 믿을 수 있다고 안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항의할 대상이 있으니까. 근데 탈중앙화는 문제가 생기면 항의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못 믿는 거죠. 자기보다는 국가를 더 믿고 자기보다는 뭐 대기업을 믿는 거죠. 뭐 약간 음모론은 이제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장악해서 하드포크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이 보지 않는데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락이 이제 채굴 회사도 투자하고 하거든요. 현물 ETF를 이제 블랙락에서 신청해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단지 ETF만 신청한 게 아니라 레리 핑크 회장이 태세를 완전히 전환했어요. 2년 전에는 기자들이 비트코인을 물어보면 그거 자금 세탁의 지표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당신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 나라의 환율 정책이나 이자율 정책에 좌우되지 않는 인터내셔널 어셋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제 용어로 바꾸면 지정학적 자산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인터내셔널 어셋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비트코인에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경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생존을 위해서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면 달러나 원화에 비해서 열등제예요. 경제학 용어인데 열등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중국에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원의 자산이 있어요. 우리가 1,000억의 자산가라고 자신을 좀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해야 비트코인 이해가 돼요. 1,000억 중에 500억은 그냥 중국에 계속 투자를 하고 싶은데 500억은 빼고 싶어. 정부가 허락을 할까요? 중국 정부가 지금? 네, 500억 원을 달러로 바꿔서 한국으로 가져가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예, 중국 정부가 몰래 하든지 알아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결정적일 때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붐을 꺼뜨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붐은 반감기 때문에 오는데 그걸 꺼뜨리는 건 중국 정부였어요. 2013년도도 비트코인이 뛰어올랐는데 그때 중국 중앙은행장이 중국의 기업들, 알리바바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 접근하지 말라라고 구두로 명령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했고요. 4년 후에 또 2017년도 붐 때는 중국이 거래소를 차단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안화 거래 비중이 뭐 60% 실거래 비중을 말합니다. 했는데 차단했죠. 그리고 2021년도 붐 때는 채굴을 금지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만약에 불장이 온다면 중국 정부한테 남은 카드가 하나예요. 이번에 또 비트코인이 올라오면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붐을 꺼뜨리려고 소유 금지를 할 겁니다. 법적으로. 중국 기업이나 중국 국민들의 비트코인 소유 금지. 지금도 이미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 많이 잡혀갑니다. 중국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죠. 업계에서 유명해요. 중국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잘못 저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잡혀갑니다. 공안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개인들한테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게 증명이 된 게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폴란드 국경을 넘을 때 비트코인을 모르고 있었는데 폴란드 가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장관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없어서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생수도 못 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검증이 됐는데 가격은 반대로 갔죠. 가격은 그때부터 떨어졌어요. 그것도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이제 잘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스위프트망이라 그래가지고 그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제 송수금망이거든요. 그걸 이제 생션이라 그래가지고 막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막겠다고 했을 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언급하면서 우리 비트코인 갖고 있다, 우리 비트코인 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쓰면 진짜로 스위프트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결제하면 되니까. 그럼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강력한 카드가 하나가. 그런 여파 때문에 미국 정치가들 중에서 지금 민주당 정치가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비트코인을 가장 적대시하는 미국의 행정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모든 그 계획을 다 유보하고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올해 5월인가 6월에 블랙락에 레리 핑크가 깬 거죠. 블랙락이 그걸 깨니까 이제 지금 회복이 되는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정학이라는 게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불장이다 그러면 그 당연히 전고점을 돌파해야지 불장인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냥 뭐 회복하고 또 요동하는 건데 언제나 그렇듯이 4년마다 그 반감기가 오면 전고점은 쉽게 돌파를 하고요. 폭락해도 전고점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폭락한 가격이거든요. 4천만 원대가. 근데 전고점은 2017년대에 2,500만 원 전고점이죠. 한국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2,500만 원 미만 꺾은 적이 잠깐 있었지만 오래 안 갔고요.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도 2,500만 원보다 높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불장이 온다면 이 패턴대로 간다면 폭등에다 꺾여도 8천만 원보다 높다는 얘기겠네요. 다시 안 오면 모르겠지만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반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류화, 미국에서 ETF를 해서 거기에 자금이 유입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주변에 그런 완고했던 지난 10년 동안 완고했던 배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을 무시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SEC ETF 그 자체보다는 SEC가 이 현물 ETF 승인하고 나면 이제는 뭐 유시민 씨를 비롯해서 차현진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입을 다물겠죠. 뭐 튤립이라는 말을 못 할 거예요. 이제 하면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걸 잃어버릴 거예요. 감히 그런 말 못 하죠. 이제는 이런 미국의 이미 못하는 분위기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회장이 비트코인이 중요한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감히 자기가 마음대로 튤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정부까지 인정해져 버리면 이제 아무도 그런 말 못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공기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겁니다. 이번 불장이 온다면. 우리가 전통 엘리트들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들은 말은 도덕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그들도. 왜냐하면 대중을 의식해야 되니까. 근데 그들은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 그들이 도덕적인 걸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면 그 자리까지 못 왔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해요. 레리 핑크 입장 바꾸는 거 보세요. 이게 자금 세탁의 지표라는 말이나 인터내셔널 어셋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착한 사람이 있으면 국제적인 자산이 되는 거고요. 나쁜 사람이 있으면 자금 세탁이 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었는데 자기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태도를 바꿀 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발견한 주류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2014년도에 발견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2014년도에 비트코인에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유망하다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비트코인 빌 게이츠보다 돈도 없고 유일하게 많은 게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알고 있는 비트코인 나를 몰랐지? 근데 빌 게이츠가 여러 가지 의식을 해서 지난번부터 말을 바꾼 거예요. 부정적으로. 원래 비트코인의 속성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플레이션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원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화폐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금이나 이렇게 디플레이션 속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하니까 금이나 부동산보다 훨씬 더 우월하죠. 그런 면에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스캠으로 보는데 인정을 하고 나면 더 우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굳이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편리한 데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야 될 이유도 없고 비트코인으로 뭐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금융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신용카드도 없으니까. 그런 데서는 비트코인을 쓸 수 있습니다. 폰에서 폰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IT하고 금융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는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여기 여의도에서 눈을 돌리면 눈에 보이는 은행만 한 7, 8개 될걸요. 근데 전 세계의 4분의 1의 인구가 평생 은행을 한 번도 이용 안 합니다. 지금은 진지한 사람들은 얼굴 드러내고 영원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분이 나심 탈레브거든요. 그분이 이제 소신껏 영원을 주장을 하죠. 그분의 논리는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논리만 알아도 비트코인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틀렸는데 합리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말이 되게 틀렸기 때문에 그분의 논리만 이해를 하면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이 있어요.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로 번역된 그 책에 서문까지 쓰면서 비트코인을 옹호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공부해왔던 그 확률론하고 맞춰봤더니 이게 영원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뭐건 간에 영원으로 간다라고 이제 지식인다운 태도를 보인 거죠. 현실은 안 갈 것 같잖아요. 여기 영원으로. 갈 것 같아요. 영원으로. 안 갈 것 같잖아요. 현실은. 근데 이론이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반대로 저는 이론이 그러니까 50만 원일 때도 1억 간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저하고 나심 탈레브하고 논리가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이 한 끗 차이예요. 그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로 안 가기 때문에 저처럼 50만 원일 때도 1억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이야 무관한 거예요. 이론이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는 존경할 만한 분이죠. 현실과 무관하게 용기 있게 영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쪼리고 쪼리면 뭐냐면 비트코인은 아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에너지를 투입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는데 비트코인 내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 전기를 갖다 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뭔가 지원을 계속 받는 것이 가능했던 거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때문인데 가격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아무 소용이 없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올 만큼 생산을 못하니까 점점 줄어들다가 가격이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 걸 전망하면 그걸 깨닫는 순간 다 던진다는 거죠. 뭐가 틀렸냐? 비트코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의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전기만 쓰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인 거죠. 비트코인은 아무 기능이 없어도 돼요. 아무 기능이 없어도 비트코인이 이미 가격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전기 산업을 효율화합니다. 이게 만약에 국가기관이 아니라 전기업자들이 진짜 순수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업자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전 세계에 있는 전기업자들이 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면 내가 전기가 남을 때 네가 써. 그리고 네가 전기가 남을 때 내가 쓸게. 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피크타임이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크타임이 여름에 같은 경우에 집에 온 가족이 모여있는 6시부터 9시라고 치죠. 에어컨 다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6시부터 9시라는 시간대는 위도상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남을 때는 저기가 부족할 거고 저기가 남을 때는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주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전기의 속성이 뭐냐면 무겁고 멀리 못 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충격받죠. 전기가 뭐가 무거워 그러는데 발전 산업의 관점에서는 전기처럼 무거운 게 없어요. 액화 연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죠. 만약에 이것을 내가 과잉된 전기를 가치물로 바꿨다가 내가 전기가 부족할 때는 이 가치물을 팔아서 전기를 살 수 있다면 그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똑같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도 그 역할을 조금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러시아워에 피크타임 때 충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공장 안 돌아가고 사람들 잘 때 충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남아요. 사람들이 전기가 남는다는 걸 인정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전기 엄청나게 남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송수금이 안 쓰더라도 이게 가치를 갖고 있으면 전기 사업을 엄청나게 효율화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저의 언어로 바꾸면 전기를 금융화하는 도구죠. 전기의 금융화 도구. 이거 깨달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깨달았어요, 이거를. 석유를 캐내기 전에 가스를 태우거든요. 그걸 가스 플레어라 그래요. 근데 가스 플레어를 에너지로 못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옆에 가정집이 있거나 거기 옆에 공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워버려요. 그럼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60배까지 높아요. 지구 온실 효과가 CO2보다. 그거를 태우면 CO2하고 물로 바꿔줘요. 그거를 그래 잘 태우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채굴을 해요. 비트코인 채굴을. 그래서 비트코인 벌고 온실 효과 낮추고 못 믿겠으면 기사를 찾아보세요. 이미 오래됐어요. 2년 전. 사람들이 이게 전기 산업이라는 특징을 잘 몰라서요. 전기가 일단 남는 이유는 전기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피크타임 때만 사용하잖아요. 계절적으로도 피크 계절이 있어요. 한여름하고 한겨울. 텍사스가 대표적인데요.
텍사스가 엄청나게 자원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 넓은 자원에 다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도시에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도시는 전기가 부족해요. 특히 여름 한파하고 여름에 그 에어컨하고 겨울에 한파 때, 특히 겨울 한파 때는 준비가 안 돼서 많이 얼어 죽어요. 텍사스에서. 그래서 다 같이 필요할 때 다 같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텍사스에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텍사스 주정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평소 때는 우리가 전기 사줄게. 니네가 전기가 필요하면 우리가 전기를 끌게. 그 대신 보조금 줘. 해가지고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면서 채굴자들을 유치했죠. 그 다음부터 이 문제가 없어졌어요, 텍사스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미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10년 전에 제가 제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한 게 바로 비트코인은 인류가 찾았던 가장 이상적인 화폐다. 근데 그것은 좀 새겨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찾았던 이상적인 화폐는 뭐냐면 가볍고 안 썩고 대체 가능하고 분할이 가능하고 뭐 이런 속성이거든요. 희소해야 되고 다 갖추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이게 현실의 물질은 갖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물질이 화폐적 속성을 이상적으로 갖춘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화폐적으로 이상적으로 기능한 거냐는 다른 문제예요. 화폐가 이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교환의 수단이 돼야 되고요. 가치를 저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계 장부의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거래 수단으로 쓰지 않지 않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죠. 가치 저장이라는 면에서는 달러보다 우수한 건 맞잖아요. 그죠? 디플레이션 화폐니까.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세금을 낸다거나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장부는 원화나 달러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하게 되는 날을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대혼란 이후에 리셋이 되면 그렇게 올 거니까 그건 바랄 건 아니겠죠.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지금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일어난다면 이제 지금의 시스템은 다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엄청난 절망 가운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바랄 건 아니죠. 미국이 망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의 금융, 무역, 국제 시스템이 망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나 달러가 사용하는데 비트코인이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보조적인 역할이 어떤 나라에서는 중요하냐면 지금 아르헨티나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무역을 하려고 달러를 보내면 국가에서 달러를 안 주고 그 나라 화폐를 주니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쓰레기를 주는 거니까.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주면 정부를 바이패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미국 괜찮죠. 일본 괜찮죠. 중국도 뭐 쏘쏘. 근데 그런 나라 몇 나라 빼놓고는 국가들이 국민에 대해서 엄청 약탈적이에요.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을 뺏는 거죠. 외국한테 이렇게 용역비로다가 달러를 받으면 달러 안 주고 자기 나라 썩어버리는 자기 나라 화폐를 줍니다. 그리고 화폐 엄청나게 찍어내고. 본인이 필리핀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에 살고 있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안 갖습니다. 평생.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늦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메일을 쓴 게 1994년도부터 막 썼거든요. 우리는 이메일 쓰기 바빴죠. 근데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산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000년도에는 완전히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인터넷 붐으로. 그리고 꺼졌습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인터넷이? 그때 구글의 존재감도 없었고요. 페이스북은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붕괴되고 나서 나온 게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는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지금 제 느낌으로는 지금 1995년이나 6년도에 인터넷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3년 전쯤인 것 같아요. 지금은 2000년도에 인터넷이지 않을까. 이번 불장이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면 신중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다고 이 시대가 안 오냐? 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할 것 같은데 그건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임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은 괜찮은데요. 이런 방송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면 한 100명 중에 한 분은 좀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해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서 막 빚을 끌어다가 승부를 걸고 지고 나면 본인이 엉뚱한 짓을 한 건데 꼭 남 탓을 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본인들이 괜찮은 범주에 속한다. 도파민 중독자가 아니다라면 지금 시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시점.